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인 에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로드를 하고 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시고 또 재밌다고 해주셔서 저도 올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리드 외삼촌에 대해서 회상하는 부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기묘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리드 외삼촌이 살아있었다면 나한테 잘해주었으리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 하얀 침대와 어둠에 쌓인 벽을 바라보고 이따금 어슴풀에 반짝이는 거울 쪽으로 뭔가에 홀린 듯 눈길을 던지기도 하면서 앉아있노라니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죽은 자들은 자신들의 유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무덤 속에서 분노하여 유언에 위증한 자에게 벌을 주고 피해 입은 사람들의 복수를 하러 땅 위로 도로 나온다고 했다. 그렇다면 리드 외삼촌의 영혼이 자신의 조카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한 나머지 교회 지하 납골당이든 죽은 자들이 사는 미지의 세계든 자신의 안식처를 떠나 바로 이 방에 내 앞에 나타날지도 몰랐다. 나는 얼른 눈물을 닦고 울음을 꾹 눌렀다. 이런 격렬한 슬픔의 흔적 때문에 초자연적인 목소리가 깨어나 나를 위로하거나 어둠 속에서 후광을 쓴 얼굴이 나타나 가여운 듯이 나를 굽어볼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죽은 외삼촌이 나타난다면 위안이 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시무시할 것 같았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마음을 굳게 먹으려 애썼다. 고개를 흔들어 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떼고는 어두운 방 안을 용감하게 둘러보았다.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벽에 어른거렸다. 차일 틈으로 달빛이 새어들어온 것일까? 하고 나에게 물었다. 아니었다. 달빛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 빛은 흔들렸다. 빛은 천장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가더니 내 머리 위에서 파르르 떨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빗줄기는 10중 8구 잔디밭을 지나가는 사람이 들고 있던 등불 불빛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곧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탓에 휙휙 움직이는 불빛이 마치 저승에서 다가오는 환상의 사자 같았다.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리에서 열이 났다. 어떤 소리가 귓속에 가득 찼는데 날갯짓 소리 같았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어느 순간 인내심이 뚝 끊어졌다. 나는 문가로 달려가 필사적으로 자물쇠를 흔들었다. 복도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열쇠가 돌아가고 베시와 에보트가 들어왔다. 베시가 말했다. 에어 아가씨, 어디 아프세요? 에보트가 소리를 질렀다. 이게 웬 소란이람?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네. 나는 외쳤다. 내보내줘요. 아이들 방에 보내줘요. 베시가 다시 한번 물었다.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뭔가 본 거예요? 아, 불빛을 봤어. 유령이 오는 줄 알았어. 내가 베시의 손을 잡았지만 베시는 뿌리치지 않았다. 에보트는 넌더리를 냈다. 일부러 비명을 지른 거야. 정말 지독하게 악을 써댔지. 진짜로 아팠다면 용서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를 불러들일 속셈이었겠지.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속임수인 줄 뻔히 안다고. 또 다른 목소리가 서리빨같이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리드 부인이 모자를 넓게 펄럭이며 바람을 일으키듯 긴 옷자락을 서걱거리며 복도를 지나왔다. 에보트와 베시, 내가 직접 올 때까지 제인을 붉은 방에 가두어두라고 명령했을 텐데. 베시가 사정했다. 제인 아가씨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답니다, 마님. 리드 부인의 대답은 고작 이랬다. 손을 놔라. 베시 손을 놓아라, 얘야. 이런 방법으로는 저 방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해. 나는 교활한 속임수를 싫어한다. 어린애들이 속임수를 쓰는 건 더 못 봐줘. 꾀를 부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야. 앞으로 1시간은 더 있어야 돼. 완벽하게 복종하고 얌전해지면 그때 가서 내보내주겠다. 외숙모, 제발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도저히 못 있겠어요. 다른 벌을 받을게요. 저는 죽을... 조용! 이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정말이지 눈 뜨고 볼 수가 없구나. 리드 부인은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리드 부인의 눈에는 내가 조숙한 배우로 보였다. 부인은 나를 증오심으로 가득 찬 격한 감정과 비열한 영혼, 위험한 이중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었다. 베시와 에보트는 이미 물러갔고 리드 부인은 내가 미친 듯이 괴로워하며 울어대자 짜증이 나서 더는 말할 것도 없이 나를 방 안에 확 밀어넣고는 문을 잠가버렸다. 리드 부인이 치마를 끌며 떠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드 부인이 가고 나서 나는 곧 발작 비슷한 것을 일으킨 것 같다.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어린 나이인데 지금 우리 제인 에어가 10살인 거죠. 괴롭히는 그 존 리드가 14살, 4살이 많다고 나왔으니까 10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었긴 하지만 외삼촌이 돌아가신 그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외삼촌이지만 무서울 것 같아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고 10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른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가서 꺼내주고 싶네요. 제3장. 그 다음으로는 끔찍한 악몽을 꾼 기분으로 깨어났던 것과 눈앞에 굵고 까만 가로대들 사이로 붉은 불빛이 무섭게 번쩍였던 게 기억난다. 마치 바람소리나 물소리에 가려 둔탁하게 들리듯 희미한 말소리도 들렸다. 심리적 불안과 동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공포 때문에 내 감각은 혼란을 일으켰다. 곧 누군가 나를 돌보아주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사람은 나를 일으키더니 앉을 수 있도록 받쳐주었다. 그렇게 부드럽게 나를 안아올리거나 받쳐준 것은 처음이었다. 베개인지 팔인지 알 수 없었지만 머리를 기대니까 편안했다. 5분 정도 지나자 혼란스러움은 많이 사라졌다. 알고 보니 나는 내 침대에 있었고 그 붉은 불빛은 난로불이었다. 밤이었다. 탁자 위에 촛불이 타고 있었다. 베시는 세숫대야를 들고 침대 발치에 서 있고 어느 신사가 내 머리맡에 앉아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나는 게이츠헤드 저택 사람도 아니고 리드 부인의 친척도 아닌 낯선 사람이 그 방에 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는 보호받고 있고 안전하다는 확신에 마음이 놓였다. 베시한테서 눈을 돌려 에보트보다 베시가 곁에 있는 편이 훨씬 나았다. 그 신사의 얼굴을 살폈다.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약제사인 로이드 씨로 리드 부인은 하인이 아플 때 그를 부르곤 했다.
자기나 아이들이 아프면 의사를 불렀다. 로이드 씨가 물었다. 그래, 내가 누구니? 나는 손을 내밀며 그의 이름을 말했다. 로이드 씨는 웃으면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차츰 나을 거야. 로이드 씨는 나를 눕히고 베시한테 밤 동안 내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고는 뭐라고 지시를 더 내리고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슬프게도 떠나버렸다. 로이드 씨가 내 머리맡에 앉아있는 동안은 친구가 있는 듯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온 방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은 다시 우울해졌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다. 베시가 무척 부드럽게 물었다. 잠이 오나요, 아가씨? 나는 대답이 잘 나오지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거친 말이 나올까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자도록 해볼게요. 뭘 좀 마시거나 먹을래요? 아니, 괜찮아요, 베시. 그럼 전 자러 가야겠어요. 벌써 12시가 지났거든요. 밤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요. 이렇게 공손할 수가. 그 덕분에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베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픈 거예요? 붉은 방에서 울다가 병이 난 것 같아요. 하지만 틀림없이 금방 나을 거예요. 베시가 가까이 있는 한여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라, 아이들 방에 가서 나랑 같이 자자. 오늘 밤 저 불쌍한 아이랑 단둘이 자는 건 죽어도 싫어. 저 아이는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다니 이상하기도 하지. 뭔가 본 게 아닐까 싶어. 마님이 좀 심했어. 사라가 베시와 함께 왔다. 둘은 잠자리에 들어서는 반 시간쯤 속닥거리다가 잠이 들었다. 둘의 이야기를 토막토막 듣다 보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온통 하얀 옷을 입은 것이 휙 지나갔대. 그분 뒤에는 거대한 검은 개가. 방문을 쾅쾅쾅 3번 똑똑 두드리고 묘지의 그분 무덤 바로 위에 불빛이 등등. 마침내 두 하녀는 잠이 들었다. 난로불과 촛불도 꺼졌다. 나는 그 기나긴 밤 동안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과 귀와 마음은 두려움. 그것도 어린 아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팽팽히 긴장하고 있었다. 붉은 방 사건 뒤로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오래도록 앓진 않았다. 다만 그 사건은 내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렇다, 리드 부인. 당신 때문에 나는 정신적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해야만 한다. 당신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동안 당신은 그저 내 나쁜 성향을 뿌리 뽑고 있는 줄로만 알았을 것이다. 이튿날 정오쯤 나는 일어나서 옷을 입고 쇼를 두른 채 아이들 방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몸의 기운이 하나도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아픔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진 내 마음이었다. 그 비참함 때문에 나는 하염없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뺨으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을 닦기가 무섭게 또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도 리드네 식구들이 아무도 없으니
당연히 행복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랑 마차를 타고 나갔다. 에보트도 다른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고, 베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장난감을 치우고 서랍을 정리하면서 이따금 나에게 상냥한 말을 던졌다. 만날 꾸지람을 듣고 대신 일해주었는데도 고맙다는 말도 못 듣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이런 상황이 내게는 평화로운 천국처럼 느껴져야 마땅했다. 하지만 워낙 정신적으로 시달린 탓에 어떤 평온도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고 어떤 기쁨도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베시는 부엌으로 내려갔다가 화사한 그림이 그려진 사기 접시에 타르트를 담아왔다. 그 접시에는 극락조가 맥꽃과 장미 꽃봉오리로 된 화환에 앉아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나는 그 그림만 보면 굉장히 감탄하곤 했다. 그리고 종종 그 극락조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서 접시 좀 만져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특권을 누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귀중한 그릇이 내 무릎에 놓여 있고 그 접시에 놓인 작고 맛 좋은 타르트를 먹으라는 진심 어린 권유도 받았다. 공허한 맛. 너무도 맛보고 싶었지만 오래도록 맛볼 수 없었던 기쁨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것도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그 타르트를 먹을 수가 없었다. 극락조의 화려한 깃털과 꽃 빛깔도 이상하게 바래 보였다. 나는 접시를 물렸다. 베시가 책을 보겠냐고 했다. 책이라는 말을 듣자 문득 흥미가 일어 서재에서 걸리버 여행기를 갖다 달라고 했다. 몇 번이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다. 나는 걸리버 여행기를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요정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어 했다. 요정으로 말하자면 난 디기탈리스 잎들과 방울 모양 꽃들 사이사이로 버섯 아래나 구석진 곳에 낡은 담장을 뒤덮은 담쟁이 밑으로 요정들을 찾아다니다가 허탕만 친 끝에 슬픈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요정들은 모두 영국을 떠나 나무들이 울창하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황량한 나라로 가버렸다는 것을 말이다. 반면 릴리퍼트와 브롭딩넥은 이 지구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언젠가 오랫동안 항해를 하다 보면 소인국에서 작은 밭들과 집과 나무와 조그만 사람들과 작은 암소와 양과 새들을 구경하고 거인국에서는 높이가 순만한 보리밭, 힘센 마스티프종 개, 거대한 고양이, 탑처럼 키 큰 남자와 여자들을 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아끼던 책이 내 손에 놓이고 책장을 넘기며 지금까지 늘 나를 매혹시켰던 멋진 그림들을 찾아봐도 왠지 으스스하기만 할 뿐 재미가 없었다. 그때 베시가 방 먼지를 털고 정리하는 일을 마친 뒤 손을 씻고 왔다. 그러고는 훌륭한 비단과 세틴 천 조각들이 가득 차 있는 작은 서랍을 열어 조지아나의 인형 모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베시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런 노래였다. 옛날 옛적 우리가 집시처럼 떠돌던 시절. 예전에도 자주 들었던 노래였는데 들을 때마다 아주 즐거웠다. 베시의 목소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베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그 가락에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다. 베시는 때때로 자기 일에 푹 빠진 채 후렴구를 아주 나직하게
느릿느릿 흥얼거릴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옛날 옛적이라는 대목은 마치 장례식 찬송가의 가장 슬픈 부분처럼 구슬프게 들렸다. 배씨는 다른 노래로 넘어갔는데 이번 곡은 정말로 슬펐다. 발은 아프고 팔다리는 지쳐있네. 갈 길은 멀고 산은 험하구나. 곧 달도 없는 쓸쓸한 황혼이 가엾은 고아가 가는 길에 내려앉으리라. 왜 그들은 나를 외롭고 먼 길로 떠나보냈는가. 끝없는 황무지에 잿빛 바위들이 쌓여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냉담하고 상냥한 천사들만이 가엾은 고아의 발걸음을 지켜보노라. 제인 아가씨, 울지 마요. 배씨는 노래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불에게 타지 마요 하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내가 병적인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는 줄 배씨가 어떻게 알아차렸겠는가. 오전에 로이드 씨가 다시 찾아왔다. 로이드 씨는 아이들 방에 들어오면서 말했다. 아니, 벌써 일어났구나. 보모, 아이는 어땠는가? 배씨는 내 상태가 좋다고 말했다. 그럼 더 명랑해 보여야 할 텐데 안 그렇군. 자, 이리 와보세요, 제인 아가씨. 이름이 제인 맞지? 네, 제인 에어예요. 울고 있었구나, 제인 에어야. 무슨 일인지 말해주겠니? 어디 아프니? 아니요. 배씨가 끼어들었다. 아, 아가씨들이랑 마차를 타고 나가지 못해서 울었나 봐요. 설마 그럴 리가. 그런 일로 투정을 부릴 만큼 어리진 않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잘못된 비난에 자존심이 상한 터라 얼른 대꾸했다. 그런 걸로 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 마차 타고 나가는 거 싫어해요. 나는 불행해서 운 거예요. 배씨가 말했다. 어머나 아가씨! 마음씨 좋은 약제사는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약제사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로이드 씨의 눈은 작고 잿빛이었으며 총명하게 빛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날카로운 눈이었다. 험상궂게 생기긴 했지만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로이드 씨는 나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어제는 왜 아팠지? 배씨가 다시 끼어들었다. 넘어졌어요. 넘어져? 아니, 또 아기 같은 짓이잖아. 나이가 몇 살인데 걷지도 못한단 말인가. 분명 8살이나 9살은 되었을 텐데. 맞아서 넘어진 거예요. 또다시 자존심이 상한 탓에 무뚝뚝한 설명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픈 건 아니에요. 나는 덧붙여 말했다. 그러는 사이 로이드 씨는 코담배를 집어서 냄새를 맡았다. 로이드 씨가 담배 상자를 양복조끼 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 하인들의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로이드 씨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었다. 보모, 당신을 부르는구려. 내려가 보시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제인 아가씨와 이야기 좀 하리다. 배씨는 더 있고 싶어 했지만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게이츠헤드 저택에서는 식사 시간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이었다. 배씨가 가고 나자 로이드 씨는 하던 이야기를 재촉했다. 넘어져서 아팠던 게 아니라고. 그러면 무엇 때문이지? 저는 유령이 나오는 방에 갇혀 있었어요. 깜깜해지도록.
로이드 씨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웃었다. 유령? 아이고, 넌 결국 아기로구나. 유령이 무섭니? 리드 외삼촌 유령은 무서워요. 저 방에서 돌아가셨고 저 방에 누워 있었어요. 배 씨도 다른 누구도 밤에는 되도록 저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촛불 하나 없이 저 혼자 가두어 놓다니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서 전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렇게 불행했던 거냐? 지금은 낮인데도 무섭니? 아니요. 하지만 곧 밤이 다시 올 거예요. 게다가 나는 불행해요. 너무너무 불행해요. 다른 일들 때문에요. 다른 일들이 뭔데?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이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다. 하지만 제대로 대답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린 아이들은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분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한다 해도 그 결과를 말로 표현할 줄 모른다. 나는 처음으로 단 한 번 내 슬픔을 알려서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대로 놓칠까봐 두려웠다. 나는 잠시 불안해하며 주저한 끝에 충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진실한 대답을 짜냈다. 먼저 나는 엄마도 아빠도 없고 오빠도 여동생도 없어요. 상냥한 숙모랑 사촌들이 있잖니. 나는 또다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서투르게 내 생각을 표현했다. 하지만 존 리드는 저를 때려서 쓰러뜨렸고 외숙모는 저 붉은 방에 절 가두었는걸요. 로이드 씨는 두 번째로 코담배 상자를 꺼냈다. 로이드 씨가 물었다. 게이츠헤드 저택이 아름답지 않니?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살다니 고맙지 않아? 여긴 우리 집이 아니에요. 게다가 에보트가 그러는데 저는 하인보다도 여기 있을 권리가 없대요. 이렇게 멋진 곳을 떠나고 싶어 하다니 바보 같구나. 달리 갈 곳이 있다면 기꺼이 떠나겠어요. 하지만 어른이 될 때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못해요. 어쩌면 떠날 수 있을지도. 누가 알겠니? 리드 부인 말고는 친척이 없니?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쪽 친척도 없고? 모르겠어요. 리드 외숙모한테 한 번 물어보긴 했는데 어쩌면 에어라는 성을 가진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친척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외숙모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친척이 있다면 가고 싶니?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가난이란 어른들에게 암울하게 보이겠지만 아이들에겐 더욱더 그렇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떳떳한 가난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가난이란 말을 들으면 누더기 옷과 부족한 음식, 불도 못 피우는 난로와 상스런 태도, 그리고 천박한 악덕을 떠올릴 뿐이다. 나한테 있어 가난은 타락과 비슷한 말이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너한테 잘해주는데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말하고 가난한 이들처럼 행동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데다 나중에 자라서는 게이츠헤드 마을 오두막 문가에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거나 빨래를 하고 있는 가난한 아낙네들처럼 된다니 싫었다. 나는 계급적 특권을 버리고 자유를 살 만큼 영웅적이진 못했다. 하지만 너희 친척들이 아주 가난하니? 모두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 잘 몰라요. 리드 외숙모는 저한테 친척이 있다면 틀림없이 거지처럼 가난할 거라고 했어요.
전 거지가 되고 싶진 않아요. 학교에 가고 싶니? 나는 다시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학교가 뭔지 잘 몰랐다. 이따금 배씨가 학교란 곳에서는 젊은 숙녀들이 척추 교정판을 등에 꽂고 시대고 착고를 차고 앉은 채 아주 품위 있고 꼼꼼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존 리드는 학교를 싫어하고 선생님을 헐뜯었다. 하지만 존 리드가 싫어한다고 해서 나도 싫어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배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는 지독하게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듯 했지만 이 아가씨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들어보니 그만큼 매력적이기도 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정말로 가고 싶어요. 로이드 씨는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니?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이 아이는 장소도 공기도 바꿔줘야 돼. 마음이 많이 지쳐있어. 이때 배씨가 돌아왔다. 동시에 자갈 깔린 길로 마차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로이드 씨가 물었다. 보모, 마님이 돌아오시는 소리인가? 가기 전에 잠시 마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배씨는 로이드 씨를 작은 거실로 안내했다. 뒤에 일어난 일로 미루어 보건대 로이드 씨는 리드 부인을 만나서 나를 학교에 보내도록 권했고 리드 부인은 그 권유를 기꺼이 받아들인 게 분명했다. 어느 날 밤 에보트는 내가 잠든 줄 알고 배씨랑 바느질하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마님은 그 성가시고 심술궂은 아이를 치워버릴 수 있다고 좋아하셨어. 그 아이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에보트는 나를 어린애 가이 포크스쯤으로 여겼던 것 같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가이 포크스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1605년 11월 5일 영국 의사단 건물을 폭파하려 했던 화약 음모 사건 범인 가운데 한 명. 당시 영국 국교회가 로마 카톨릭교를 억압한 데 대한 보복으로 카톨릭 교도들이 모여 음모를 세웠다. 그러나 이 음모는 발각되었고 가이 포크스는 체포되었다. 라고 가이 포크스에 대한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때 에보트와 배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목사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는 친구들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아버지와 결혼했다. 외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서 한 푼도 주지 않고 인연을 끊어버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해서 1년 동안 살았다. 아버지가 자신의 교구에 있는 대규모 공장 마을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갔다가 마침 퍼지고 있던 발진 티푸스에 걸리고 말았다. 어머니도 아버지한테서 병이 옮았고 두 분은 한 달 사이에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배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인 아가씨도 가엾은 분이야. 에보트가 대꾸했다. 그래, 제인 아가씨가 사근사근하고 예뻤다면 사람들은 의지할 데 없는 처지라고 동정했을 거야. 하지만 저렇게 작은 두꺼비 같은 애는 누구라도 좋아할 수 없어. 배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많이 좋아하진 못하겠지. 어쨌거나 조지아나 아가씨 같은 미인이었다면 더 안쓰럽게 여겨졌을 거야. 에보트가 열렬히 소리쳤다. 그럼 조지아나 아가씨는 정말 사랑스러워. 어쩜 그렇게 귀여울까? 긴 곱슬머리하며 파란 눈하며 얼굴빛은 또 얼마나 고운데. 꼭 그림처럼 예뻐. 배씨, 저녁으로 웨일즈식 토끼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나도 구운 양파를 곁들여서. 어서 내려갑시다. 두 사람은 방을 나갔다.
이 시대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 배시와 에보트, 특히나 이 에보트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이 저택에 있는 그 리드 부인과 그 아이들을 아주 그게 진심이든 가식이든 뭐든지 간에 굉장히 철저하게 거의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신이 살아야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시고 있는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뭐 다른 집으로 간다는 거는 생각도 거의 못하고, 그냥 우리 엄마가 그 집의 하인이었으면 나도 그냥 하녀고, 내가 하녀로 태어나서 하녀의 인생을 살게 되면 그냥 끝까지 어떤 신분의 변화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에보트가 못된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이 시대가 하인으로 태어나서 하녀로 태어나서 하녀로 살면서 그 집에만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조지아나 아가씨에 대해서 거의 그냥 뭐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씨는 하녀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제인 에어 아가씨를 굉장히 핍박하고 아주 하녀보다도 못 되는 그런 존재로 아주 멸시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있을 때, 본인도 위치가 그렇다 보니 그냥 그들과 동참을 해서 에어 아가씨 편에 서지는 못하지만 말이라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그 에버트만큼은 아니게 조금 따뜻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에버트처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 자체는 좀 성품은 착한 사람인데, 아무리 선한 성품이어도 본인이 에어 아가씨한테 왜 이러세요들 모두가 봤잖아요. 리드 도련님이 잘못했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인 거죠. 그래서 이 배씨도 에보트도 이 하녀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네, 그 주인들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가 참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즐겁게 들어주셔서 저도 즐거운 독서 시간인데 또 반응까지 좋아서 굉장히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 오그레오 퐁이에요. 오그레퐁이구나. 죄송해요. 오그레퐁. 이거 거의 뭐 똑같죠? 조리퐁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조리퐁 맛이 나지만 조리퐁은 아니고 귀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분도 굉장히 좋대요.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고 그리고 몸에 좋은 그 카카오 프레이크도 들어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한번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냥 우유에 말아 먹습니다. 설거지 만들기 싫어서 여기 안에다 그냥 부어 먹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수저로 바로 먹는, 설거지거리가 나와도 어차피 제가 해야 되니까. 요거 맛있습니다. 오늘 제 간식은 요거고요. 제인 에어 제가 또 다음에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해요.